자, 매주 금요일 당 대표 시간입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마이크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지 않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두 분 괜찮으시죠?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얘기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뉴스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 계시니까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예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준석 대표 얘기들 했었는데 그것도 기사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지금 정진석 의원이 정 최고위원님 얘기하는 거 당협 쇼핑 그 말 했던 것 같아요. 명예훼손으로 또 이거 조치 취하겠다라고 또 했던 것 같고요. 말씀 좀 주십시오. 조치를 취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2년 후에 저도 총선을 나가고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 뭐 전재수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역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구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당내에서 공모가 뜨는 지역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이 빈자리에 이제 공석이 된 지역에 공모가 뜨면 그걸 보고 자기가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력서도 쓰지요. 서류 엄청 쓰죠. 지역의 발전 계획 서 이렇게 갖고 막 거의 수십 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하지요. 예. 그다음에 서류 심사하지요. 그다음에 면접도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분당 을 지역에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당협 쇼핑이 라고 하니까 지금 2030이 댓글에 그렇게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네. 아니 그러면 나는 대학 입시 지원서 6장 썼는데 난 대학 쇼핑이냐? 그다음에 회사 이력서 난 수없이 썼는데 나 지금 회사 쇼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픔이 있어요. 아픔. 사실은 지역구 없는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조롱하거나 악의적으로 하는 거 모욕감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명예훼손이니까 이런 단어는 더 이상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제가 그냥 뭐 정진석 의원님 말씀을 조금 선회를 해보면 수원에 원래 있다가 또 서초목 얘기하다가 이렇게 분당 이러니까 계속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 썼던 것 같기도 그게 하고요. 뭐냐면 원래 제 지역은 수원에 있죠. 예. 있었는데 예. 이건 과거에 있었는데 제 지역구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장미꽃을 가꾸듯 열심히 가꿨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요. 이게 지역구가 수원에 이제 인구가 늘면서 지역구 조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다 지역구가 찢어지면서 공중분해되는 형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역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 지역구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서초에 넣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류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거기서는 말하자면 떨어지고. 네. 우리 전재수 의원님 거기에 딱 이해된다 이 말씀 같아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미근 최고께서 조금 억울한 측면이 예. 수원에 이제 선거구 조정을 하면서 게리맨더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미경 최고 지역구가 동별로 하나씩 찢어가지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면서 가불병정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떼주면서 이제 지역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조금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러면 정진석 의원님은 이걸 모르고 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악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피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다 소명하셨네. 오늘 다 얘기하시면 또 뉴스가 좀 기사가 돼가지고. 다 이해되셨어요? 저는 이해가 100%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원 분당 조금 다른데 뭐 지역구가 없는데 정해야죠.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진석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랑 갈등의 양상은 계속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준석 대표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웠다가는 끝장을 보겠다 이런 생각 없이는 섣불리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끝까지 그냥 막 이 공격 본능, 공격적 성향이 우리가 뭐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진석 저 국회부의장님께서 아셨는지 이게 끝까지 갈 싸움 아니면 이쯤에서는 그냥 정리하는 거다. 더 이게 더 볼썽사나운 모습 당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진석 최고께서 부의장께서 제기하신 우크라이나 행은
정말 국회 부의장으로서 제대로 지적하신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 국익을 굉장히 훼손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방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회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권력투쟁적 관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싸울 때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싸움하지 않는 것이 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보수 정당 예. 제가 생각하는 소신이요. 보수 정당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 젊은 사람들의 패기, 열정, 독특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의 그 노련미, 그다음에 안정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협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우리도 젊은 날을 다 겪어왔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어른이 돼서 남을 가리키려 듭니까? 저는 그런 꼰대 의식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세대 간 협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뭐냐면 사실은 그 젊은 세대하고 대화를 할 때는 시기와 이 방법에 대해서 사실 더 고민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SNS에 딱 올리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방법도 지금 나가기 전에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방법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젊은 당대표니까 굉장히 더 어려워요. 예. 쓴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게 혹시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도 되게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당이 좋게 가기 위해서는 아무튼 당대표를 도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재수 의원님이 지난 방송에서 우리 당대표를 막 공격하면 그럼 저는 방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치 제가 이제 그 측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낙인을 막 찍고 예. 그다음에 정진석 부의장님도 저 완전 측근으로 강제로 만들어갖고 예. 그렇게 막 공격을 하시잖아요. 측근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정치하면서 네. 소신 정치를 했어요. 네. 소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느 줄에도 쓰지를 않기 때문에 불이익도 되게 많이 받아요. 예. 그럼 뭐냐면 때로는 제가 처한 위치에서 돕는 거예요, 누구를. 네. 그러면 돕는 그 장면만 보고 쟤는 측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근데 당 대표고 저는 최고위원인데 그러면 안 돕습니까? 당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오늘 우리 정민경 최고께서 오늘 소명 다 하시네요. 아니 그것도 친박들이 예. 게리맨더링 해가지고 지역구 날린 거거든요. 예. 그런 친박 피해가 의원들이. 친박한테 줄 안 쓴 건 확실하죠. 자, 지금 시작 자체는 이게 혁신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측근 얘기를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다. 최재형 위원장. 또 그리고 1호 혁신위원이 천하람 위원장이에요. 천하람 변호사. 근데 천하람 변호사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혁신이 관련해서 이게 정말 이준석 대표의 측근들을 쓰는 건지 혁신에 대한 내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아니 잠깐만요. 네. 여기 최재형 위원장은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측근을 공격하면서 막 얘기하시니까. 네. 아니 그건 제가 저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들었는데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섰잖아요. 나섰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왜 나왔는지 잘 몰랐잖아요. 뭐 이게 뭐 별로 이게 잘 이 여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왜 그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하셨던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 논리로 이래저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혁신위원장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까? 공격을 하시면 또 이제 방어해야 되는 아니 거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들은 얘기다. 예. 근데 그 예. 최재형 위원장님한테 그것도 모욕적인 얘기죠.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모른다가 어디 아니 있어요. 잘 모르시긴 하잖아요. 아니 감사원장으로서 법률가로서는 모르겠지만 정치를 잘 근데 모르시잖아요. 이분이 이번에 그 공천관리위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진짜 거기서 깨닫고 보시는 그런 게 많으셨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사법시험을 붙었잖아요. 판사하셨고 그렇죠. 판사하신 거 맞잖아요. 판사 맞습니다. 예, 감사원장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습득이 굉장히 빠르세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지금 이 갈등 그 혁신 부분에 네,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예, 안에서 혁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뭐냐면 그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예.
선거를 졌기 때문에 네. 2번이나 졌잖아요. 그러면은 혁신위원회를 저쪽에서 띄워서 가져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가져온 그렇죠. 거죠. 혁신을. 예. 네. 이 부분에서만 해도 저는 90점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슬퍼해야 돼요. 뺏긴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하도 혁신 국민의힘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아 국민의힘은 혁신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정권 교체를 절반의 승리로 보거든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검수완박 법안 통과될 때 다 보셨겠지만 아직도 다수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아마 껌껌이 발목 잡을 거거든요. 법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2년 후 총선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혁신을 통해서 사실은 그 마지막 우리 정권 교체 그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혁신이라는 말에 혁신위원회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네. 정미영 체육께서 전형적인 여의도식 사고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이게 사고방식이 틀이 틀려요. 우리보다 먼저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띄었으니 혁신의 성과, 혁신 뭐 이런 것은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혁신이 띄워놓고 권력투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마치 혁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은 이해할 거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사고방식, 여의도의 사고방식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를 뭘로 보고 있냐면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준석 대표 치고받고 싸움하고 싸가지가 어떠니 무슨 뭐 개소리니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건 무슨 국민의힘의 무슨 혁신 성과로 보겠습니까? 아니. 권력투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 아주 당리당략 또 전형적인 이게 정치인의 사고방식이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하고는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여의도와 또 정치인이 인식하는 거하고 갭이 간극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좀 전에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치는요 늘 싸워요. 정치 여태까지 안 싸우시는 거 봤어요.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봐요. 내부 분열로 아주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일은 해야 된다니까요. 일 안 하고 놀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세요. 싸워도 그다음에 나름대로 일을 하고 뭔가 앞으로 전진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싸우는 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도 혁신위원회 띄우죠. 이제 앞으로 혁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100%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100%를 다 갖고 갑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50%가 먼저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60%, 70%, 80%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혁신을 띄우는 거죠. 왜냐? 혁신에 반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여의도 정치의 방식이 아니고 여의도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시고 최고 지도부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개소리라 그러는 개소리. 이준석 당 대표께서 싸가지 없다 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지금 싸가지 없는 개소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침부터 제가 거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하신 말씀을 조합을 하면 지금 혁신위를 둘러싼 이 논쟁은 진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가지 없는 개소리가 남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혁신 성과로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혁신으로 보겠습니까? 아니 이 시작하는데 무슨 성과예요? 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성과가 뭐야? 일단 왜 이렇게 급해? 일단은 이 논란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왔으니까 약간 좀 지도부에서 자제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24일 날 있을 당 윤리위원회 그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예컨대 조금 결과가 이준석 대표한테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슨 뭐 가정을 그렇게 물어보시고 거기에 답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윤리위원회라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 관청도 마찬가지요. 공무원 세계, 그다음에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비위 사건이 드러났을 때예요. 그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거나 확인이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그 회사 내도 마찬가지고 당 내도 마찬가지고 그걸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확인된 게 하나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과연 윤리위에서 다룰 수 있느냐. 저는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자꾸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양심적으로 이건 윤리위에서 다룰 게 아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거 있죠. 성상납 의혹, 그 증거인멸, 뭐 정황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빨리 그러면은 수사를 촉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윤리위를 열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치인들과 관련된 어떤 성비위 또는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적 수준에서의 어떤 대처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해왔던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들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완주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 박완주 의원 소명 기회를 안 줍니다. 피해자 이야기 듣고 이것이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이 구체적이면 그냥 제명입니다. 이것이 피해자 중심주의거든요. 박완주 의원의 소명은 안 듣습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은 안 거쳐요. 그러면 이 기준을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에게 적용을 하면 이준석 대표 소명 안 듣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으면 일단 제명부터 하고 처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표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 정치인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해왔던 방식과 너무 다른 방식이죠. 저는 아직도 당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죠.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빨리 싸워갖고 갈라지기를 지금 바라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거 혼동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범죄가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 대표 거는 알선수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성범죄하고 동일시돼서 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전재수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요? 대선 후보를 만들어 주셨어요. 배우하고 여배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지금 소문이 막 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을 대선 후보로 만드신 민주당이 과연 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 의원 전당대회 거쳐가지고 민주당 당대표가 되시면 그러면 윤리위에 그거 누군가가 아마 고발장 낼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금방 다시 민주당한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논점 흐리고 물타기잖아요. 논점 흐리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윤리위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재명 후보권도 요 뒤에 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증거인멸 여러 정황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다룰 건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만 좀 우려 넣으시고 그 얘기는 뭐 좀 전재수 의원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마음속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지금 예컨대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지금 공부모임 만들고 안철수 의원도 공부모임 만든다 그러고요. 또 지금 민들레라고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또 그 민들레가 좀 다음 주 정도에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개파 모임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우리 정명천 의원 어떤 겁니까 이거는? 원래 그 국회에서는요 모임이 되게 많고요. 공부 모임도 엄청 많아요. 뭐 그 과거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집권 여당일 때 사실 이게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때도 이제 뭐 친박계 모임이다, 친이계 모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분류를 하면서 막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그냥 공부 모임 만드셔서 또 뭔가 준비를 하시나 보다. 뭐 그런 정도? 민들레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하더라고요. 사모임 왜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지난번에 그 과거에 이제 경험에서 공부 모임이 그게 개파 모임, 개파 전쟁으로 가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당이 마치 개파 전쟁으로 또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어 보인다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당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 이야기해놨는데
뭐 저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여기서 모순이고 저기서 모순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본질은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본질은 딱 하나죠. 전리품을 쟁취하기 위한 내부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지방선거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리품을 독차지하겠다라는 탐욕 대 탐욕의 싸움이 시작된 거다.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물가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 맞죠. 그런데 화물연대 노동자들 이분들이 지금 기름값 폭등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일부입니다. 이분들이 불법 탈법 위법을 논하기 전에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물가 상승, 물가 폭등으로부터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공감하고 네.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과연 집권 여당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어제 민주당이 이 화물연대 노동자분들하고 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예. 정말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권 여당이 좀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의 물가 고통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지 전리품을 놓고서 지금 탐욕 대 탐욕이 맞붙어 가지고 싸움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물가를 올린 건 다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예. 그거 사과부터 하세요. 세상천지에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최저임금 뭐 그렇게 하면서 경제정책 다 망가뜨려서 결국 그 결과물이 지금 물가 폭등이잖아요. 문재인 그 정부가 부분에 무슨 대해서. 신입니까? 물가까지 폭등을 시키게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무슨 얘기하시면 안 되지. 나는 전재수 아니 어떻게 해서 의원님 문재인 정부가 물가 그래 폭등을 제가 얘기해 시켰습니까? 드릴게요. 전재수 국제유가를 문재인 의원님만큼은 정부가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까? 제 어떻게 입을 막으시네. 물가 폭등을 문재인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소득주도 성장 그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이었죠. 기름값이 올랐습니까? 그거 사기였죠. 아니, 결국은 인건비 다 올려놨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결국은 뭐냐면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생태계라는 게 어이가 없어요. 뭐가 어이가 없어요. 아니 지금 기름값 오른 거 있으면 문재인 인건비 다 정부입니까? 올려가지고 논점이 결국은 물가 이제 폭등하는 거잖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정책 예. 실패한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사과부터 하셔야지. 자연스럽게 민주당 물가 얘기로 폭등한다고 정치하는 얘기하시면 안 사람들의 되는 사고방식과 네. 인식 수준이 국민들이 지금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어떻게 물가가 정치를 폭등하는 잘못하셔서 것을 그런 거예요. 물가가 폭등 지금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 정치를 좀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야지.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알겠습니다. 여당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지금 어떻게 치워야 될지 우리 그거 지금 고민하고 네, 있지 오늘 않습니까? 듣는 두 말씀, 국민들께서 네, 판단하실 거라고 공감을 아마 봅니다. 예. 할 거고요. 이제 사실은 그건 논점하고는 맞질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민주당 먼저 시작하셨어 화물연대.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로 좀 나가면요. 민주당 지금 비대위가 출범이 됐습니다.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 전당대회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난달 방송에서 99%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해보니까 네. 뭐 100% 지금 현재까지 한 두 달 남았죠. 예. 2달 남았기 때문에 결과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100% 출마하는 것으로 크로스 체킹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 비전, 가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다 제시를 했고 네. 또 그것으로 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고 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러한 그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입법을 통해 가지고 또 실력과 능력을 내보일 기회가 있으니 한 번쯤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예를 들면 이지러진 다리 다시 차려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네. 밀물에 뻘밭에 처박혀 있는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밀물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성찰 또는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출마하면 합니다.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출마하면 지금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아니 인지도라든지 또 대선에서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예.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은 대적을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출마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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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민철 의원님. 이재명 의원의 행보는요 이미 다 보여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는 그때 당시 이제 떨어지니까 네. 이제 감옥 갈 게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됐죠. 그 다음 국회의원 되고 나서 뭐예요? 당대표가 돼야 돼요. 네. 그래 당대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수사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정치 보복하지 마라. 야당 탄압하지 마라. 이거 시작할 거거든요. 이 그림이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당대회가 열리고 네. 그다음에 당대표로 나가고 출마도 하고. 당대표가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본인 수사 받을 때마다 이제 스크럼 짜게 만들겠죠. 만약 그렇다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게 어떻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하면 예. 저희한테는 뭐 나쁘지 않죠. 미소가 계속 있으세요. 예. 나쁘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이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어떤 때는 제가 이게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때는 관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민주당이 살려면요. 우리 정치라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 의원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민주당을 그냥 이재명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만의 전당대회와 혁신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당을 장악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재명 의원은 지금 본인이 전면에 나서 당을 장악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예측대로 그거예요.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수사 받을 때마다 야당 탄압하지 마라. 정치 보복하지 마라. 이제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이제 검찰 출신들 불과 뭐 그만둔 지 보름도 안 된 사람을 정부 요직에 앉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수사와 기소 이게 공권력 행사 아닙니까? 네. 수사와 기소로 대표되는 공권력을 말하자면 정권을 운영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또는 통치를 하는 수단으로서 쓰지 않을까라는 것이 검찰공화국, 검찰국가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수사와 기소라는 말하자면 공권력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우려를 하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이신 김건희 영부인 이분들에 대해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공이 이재명 후보가 똑같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전부 다 쓴 거 뭐 130만 원인가 되는데 그거를 129군데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이 여사는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수상 시점 부풀리기, 경력 이력 부풀리기 등등 해가지고 교수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고소 고발이 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서면 조사를 합니다. 아니 누구는 선거에 졌다 그래서 누구는 129군데 압수수색 당하고 누구는 선거에 당선돼 가지고 영부인이 됐다 그래서 서면 조사받고 이래서야 수사의 어떤 공정성 이게 법치국가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이런 것을 통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공화국을 선언하는 것에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권 여당이 유혹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를 무슨 감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죠. 너무 비약입니다. 짧게 답 한번 듣겠습니다. 예. 저렇게 얘기하면 또 솔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문재인 정권 내에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남 탓이 아니에요. 역사를 바로 직시하셔야 돼요.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실력 있는 검사들 다 그냥 좌천시키고 본인들 수사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이 저는 지금 밟았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게 문재인 정권 검찰이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는 인사가 어떤 거였냐면 그 연줄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그래 능력 있는 사람 쓰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사라는 그거를 타이틀을 좀 내려놓으면 사실 그 직역에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셨으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누적된 이건 검사니까 안 돼 막 그러면서 낙인을 계속 지금 찍고 계시잖아요. 저는 뭐냐면 일단은 그 문재인 정권 내내 너무 고통받았거든요. 그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일하는 그런 모습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힘들게 했던 그 과거를 생각했을 때 차라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을 위해서 좀 일을 잘하고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남 탓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백발 천발 양보해서 문재인 정권이 설사 그랬다 손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부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전 정권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잘못한 뭐가 게 문제냐 없어요. 이렇게 성과가 아직 안 이야기를 나왔어요. 하면 그 시작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 민변이 도배를 했니 저는 그러니까 아니 백발 천발 양보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전에 아니, 그랬으니까 성과를 우리가 보고 하는 게 뭐가 말씀을 문제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그 정도의 능력 가진 사람들 제가 한 보따리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추천해 그러니까 주세요, 의원님. 한 보따리 추천하고 네. 보너스로 1+1으로 한 보따리 그러니까 더 추천해 추천할 수가 주세요. 있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정권 이게 때는 네. 지금 왜 그때 추천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좀 능력 있는 사람 추천 좀 해주지 그때 당시에. 남 탓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 이복현 금감원장 신임 내정자 얘기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여론이나 검찰 너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복현 원장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이 금융 개혁하자고 다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이거는 서민들한테 한 번 잘못하면 삐끗하면 이거 피해가 많아요. 네. 사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금융 쪽에서 전혀 견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네. 제대로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고민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장 이복현을, 적한 예. 인물을 이복현 이분을 부장검사죠. 원장을 예. 이제 뽑은 건데 사실 이분은 검사라고 하지만 검사 이전에 공인회계사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 회계학 이런 거 전문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검찰로 와서도 그 파트에 계속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협업 수사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 계통의 금융 계통의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일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네. 그럼 뭐냐면 때로는 본인이 그 주인공이었지만 때로는 또 이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금융 네. 파트를. 예.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적임자다. 적임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당하기가 네. 저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당하기가 저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세상 선지에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금융감독원장 중에 검사 출신이 왜 최초이겠습니까? 검사는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금융이 안 돼. 금융은 제가 좀 금융 말씀- 마피아라고 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수사하고 수사를 전문으로 하고 기소를 전문으로 하고 공소유지를 전문으로 하고 공권력 행사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을 앉히게 되면 예를 들면은 뭐 금융범죄는 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금융범죄도 철저하게 단호하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융복합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을 넘어서 가지고 금융산업을 키우고 또는 금융시장의 어떤 파이를 키우고 또는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측면은 국가 백년지 대계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수사 기소 이런 것보다 금융 범죄 이런 것보다 오히려 금융 환경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금융 시장을 키우는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융복합 시대에 맞는 이런 인재를 모시고 와야지. 아니 공인회계사 했다, 경제를 전공했다, 대한민국에 여러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수사 기소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여기 앉히겠습니까? 이전에 정권들이 무슨 돌대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검사 출신을 왜 앉히지 않았는지를 국민의힘은 한번 좀 둘러보고 기왕이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인사를 할 때는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 금융시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라임 네. 옵티머스 사건 왜 그러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금융파트에 그게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아니 저도 얘기 좀 해요. 1%밖에 안 됩니다. 1%. 금융개혁을 하자고 말로만 맨날 하고 결국에는 능력 없는 사람들 썼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국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그 얘기 계속 하고 싶은 거지. 금융감독원이 검찰국가 금융감독원에도 이 검사를 전재수 의원이 보내가지고 검찰 노래 무슨 부르고 싶은 거죠. 금융범죄만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검찰국가입니다. 검찰국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하죠, 금융파트도요. 네. 금융 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굉장히 조직이 어렵고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그 금융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알겠습니다. 때문이거든요. 자, 시간이 지금 너무 제가 두 분 말씀이 너무 저는 재미있어서 들었는데 어쨌든 아주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요거 하나만 다루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선긋하가 지금은 좀 되는 모양새로 다시 얘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사면 가능성을 좀 열어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좀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어둔 거죠. 아. 예, 그거는 뭐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박근혜 대통령만 사실은 사면을 그렇죠,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리시켜 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고령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아프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대통령은 안 들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 이제 사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런 마음을 먹으신 게 아닐까. 전 의원한테는 사면 가능성하고 사면의 입장 한번 예, 듣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이 지금 윤석열 네. 정부의 측근 실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이 지금 정부의 측근 실세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모시던 보스가 깜빵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면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이 사면을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왜 못했겠습니까? 퇴임하는 마당에 뭐 결자 해지든 뭐든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못한 이유는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한 겁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그 여론이 불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사이에 그 여론이 바뀌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 세력들이 이 정부의 핵심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불가능하죠. 근데 짧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 솔직하지 최고위원님. 않으시네.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네. 김경수 지사 묶어가지고 그거를 세트로 하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면은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 거래해갖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용서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당대표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